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의 임진혁입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학습할 내용은 산업혁명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과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 혹은 창업 교육 하면은 상당수 이제 창업하는 요령과 방법 위주로 강의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요 강의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발현된 기업가 혹은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 관한 개념, 이해 폭을 넓히고, 물론 기업가적 스킬도 중요하지만은 그 스킬에 선행되는 기업가적 지식 그리고 기업가적 태도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부제로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기업가적 행동의 발현,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긴 했는데 미리 이제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언급해 놓은 기업가 정신의 함양, 기업가적 행동이라고 해서 앞서 말한 것은 기업가적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서 말하는 것은 기업가로서의 행동을 의미하는 이런 대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기업가 정신의 의미 안에는 행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우리가 몸소 기업가적 역량의 발현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기업가적 행동의 발현이라는 타이틀을 좀 부제목으로 달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이제 1부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여러 개념적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곡하게 학습 주제를 좀 많이 적어 놓긴 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1장에서는 우리가 기업가 정신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 주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가, 기업가의 특성, 또 그들의 기업가적 동기가 어떻게 구현 발현되는지, 더불어 기업가 정신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인 기업가적 기회, 이 두 가지 주체의 특성을 우선 첫 번째 1장이니까 학문적 관점에서 좀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 기업가 정신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는 기업가 정신 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찾고, 또 어떤 변화들을 담아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그 큰 틀의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어떤 행동으로 발현하고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개념인 기업가적 지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기업가적 지향성은 혁신성, 위험 감수성, 준치성, 경쟁적 접근성, 자율성, 이 5가지 요소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실용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포인트를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업가 정신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과 혼재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둘의 비교, 차이점을 좀 이해하면서 그 개념을 공고히 하도록 하고요. 또 기업가 정신에서 핵심이 되는 몇 가지 모형, 모델들을 좀 제시해서 그 실용적 이해도를 좀 높이고 이론을 튼실히 하는 시간을 1장에서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는 우리가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지, 필요한지에 대한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는 구성 개념,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유사한 여러 리더십의 개념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함이 우리가 1장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학, 우리 여러분들 뭐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경영학, 경제학, 정치, 외교학, 법학 뭐 많이 있죠.
그런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학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도 높게 수용하고 있느냐. 즉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을 정의 내리는 문제가 지금 이 순간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학문의 발전 과정은 이 보시는 것처럼 5가지 맥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어떤 개념이 형성됩니다.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런 개념과 현상에 반복되는 어떤 내용들을 목격하면 개념 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이를 개념적 틀이 제시되면 이를 이론적으로 도대체 왜 또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들, 개념들이 드러났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이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공고히 되면 이론화가 되고 또 여러 이론들이 쌓이면 학문이 되고 학습자들은 학습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 일반 사회과학에서 이런 학문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업가 정신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프로세스, 즉 개념, 이론적 틀, 그리고 이론화, 그리고 교과 학문, 교과목, 학습 이 순서가 뒤죽박죽 좀 혼재되어 있어서 학문적 정당성에 있어서 한계가 드러나거나 교육의 목적과 지향점이 명확하지 못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방법론적 접근 틀에 국한되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업가 정신 학 혹은 창업학 하면 떠오르는 딱 이미지가 혹은 배우는 학습 내용의 주된 커리큘럼, 교육 내용이 어떤 학문적 정통성이나 이론적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창업하는 방법,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 작성법, 또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편협한 분야에서로서 기업가 정신을 공부한다라면은 과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발생되는 기업가적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떻게 모두 다 수용하고 또 이를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점에서는 비판이 이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가 정신 연구에서 명확한 개념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 공고함을 배제한 채 방법론적 접근만으로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는 문제, 이로 인해서 기업가 정신이 정당한 학문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내용 중에서 일부, 특히 1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여러 학문 분야로서의 개념, 선행 연구를 좀 면밀히 고찰해 보고 다른 학문 분야와 어떤 부분에서 기업가 정신이 차별화됐는지를 공고히 한다라면은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별도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학습되어야 되고 또 사회과학에서 혹은 특정 영역에서 온전히 자리를 잡아야 하는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기업가 정신의 어떤 정의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아예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경제학에서 기업가 정신의 정의 내리는 문제를 좀 시도를 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언급을 했냐?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로 특성화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 경제학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 선택 과정에서 고용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즉 노동 경제학자들은 기업가가 되는 이유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혹은 다른 기업의 직원, 피고용인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직접 본인이 창업을 해서 소유주, 고용자가 될 것이냐 이런 직업 선택 과정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제학적 개념은 기업가 정신이 경제 성장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라는 관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어떤 학문인들 경제 성장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정의 내리는 문제는 너무 브로드라벨,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또 피고용의 대안으로 기업가 정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고유한 성격,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업가 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이런 구성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고유한 성격을 설명하는데 이 노동경제학자들의 설명, 피고용의 대안이다 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고유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도대체 기업가 정신은 어떤 개념을 갖고 어떤 연구 형태를 갖고 독립된 분야로서 우리가 학습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장의 결론 부분일 수 있는데 기업가 정신은 기존 학문의 특정 영역으로 즉 경제학의 한 영역, 경영학의 한 영역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인류학 등 다학제적 혹은 간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학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속에서 융합의 개념으로서 또 융합적 학문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업가 정신이 다른 학문 분야와 어떤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 경제학 혹은 경영학에서 혹은 사회학, 심리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 쉽게 말해 터치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이 여타의 분야와 중복되지 않고 독립적이며 그러니까 수련의 가치가 있다는 건 뭡니까?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의미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활용될 수 있는 실천 가능성이 있는 영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과 배경이 제시될 때 기업가 정신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한 타당성과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1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다른 학문 분야와 어떻게 융합되거나 독립될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개념들은 무엇이고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먼저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업가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관점에서 기업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 머릿속에 기업가는 어떤 사람들로 좀 인식이 되나요? 뭐 창업한 사람, 많은 자본을 보유한 사람, 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등등 많은 특성들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성들 가운데 좀 학문적 접근이라든지 혹은 더 공통된 범주 안에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요 네 가지 특성을 기업가의 특성으로 혹은 기업가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속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먼저 기업가들은 휴리스틱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휴리스틱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휴리스틱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림짐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낼 때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를 통해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기업가들은 그런 시간들, 그런 소요 노동을 다 생략하고 본인의 어림짐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휴리스틱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 성공한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휴리스틱과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휴리스틱은 그 적중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나도 휴리스틱, 어림짐작이 있어. 하지만 내가 하는 어림짐작은
어떤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에서 과연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어린 짐작이냐. 그런 관점에서 기업가의 휴리스틱이 좀 더 적중 가능성이 높다. 그런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라는 것이죠. 또 기업가는 기업가적 촉인 긴밀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남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남보다 세상 트렌드나 변화를 빨리 캐치하는 가치와 기회를 인지하는 기업가적 촉인 alertness, 긴밀함을 기업가들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업가는 기회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기회를 추구하는 것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원에 대한 제약 없이 기회를 추구한다. 인간은 누구나 기회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가들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자원, 이게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있든 없든 항상 기회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자원보다 쉽게 말해서 돈보다는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이전 경험에 의해 형성된 능력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인적 자본 뭡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인맥이에요. 사람 관계.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일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사회적 자본, 나에 대한 외부적 신뢰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겁니다. 뜻밖이죠? 우리가 기업가들은 어떤 재무적, 즉 현금 흐름이라든지 또 재무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재무 자원,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의존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의외로 기업가들은 그것보다는 이 후자인 인적 자원, 사회적 자본에 더 많이 의존하고 더 가치를 두는 특성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기 효능감. 뒤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신감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나만의 신념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감은 때로는 무모한 도전과 같은 것이지만 자기 효능감은 나에게 축적된 데이터가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셀프 에피카시, 자기 효능감입니다. 또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다. 좀 말이 어렵죠? Internal locus of control. 뭡니까? 어떤 현상과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나의 마음가짐, 나의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적 통제 위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 또 내가 잘 됐을 때는 내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내적 통제 위치겠죠. 뭐 성취욕, 자율성 이런 심리 상태를 보유하고 모험성, 혁신성, 창의성, 진취성과 같은 행동 특성을 보인다. 이것이 기업가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 외에도 더 다양한 기업가적 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십시오.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과연 기업가적 특성에 추가될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선행적으로 기존 학문 분야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바라봤냐 몇 가지 심리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 등으로 개념을 한번 시도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적 접근은 이 기업가 정신 연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오래전에 역사 깊게 시도된 접근입니다. 즉 기업가가 경제 현실에서 어떠한 특성과 모습을 보이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경제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개념을 이제 경제학적 접근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깐띠옹이라는 학자가 이제 기업가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내는 학자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가는 차익 거래자 혹은 투기 거래에서 모든 교역을 행하면서 확실한 가격에 재화를 사서 불확실한 가격에 대파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의 개념은 지금처럼 우리가 기업, 아주 큰 어떤 규모와 조직을 가진 기업보다는 상인의 개념이 아마 컸을 겁니다. 물물 교환을 넘어서 간단한 화폐를 주고 본인의 필요한 물건을 이제 B2B의 개념보다도 B2C의 개념이겠죠. 혹은 C2C의 개념이겠죠. 상호 간의 거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의 개념은 어떤 사람이 이제 확실한 가격에 재화를 사서 불확실한 가격에 경기가 좋을 때는 때로는 좀 더 비싸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저렴하게 이렇게 다양한 환경 변수, 불확실한 환경 변수를 동반한 불확실한 가격에 대파는 따라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팔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팔릴 걸로 예상해서 확실한 가격에 물건을 대량 구매해 왔는데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경쟁사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처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적자를 보면서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세이라는 학자는 기업가가 하는 중대한 공헌은 생산 요소의 결합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가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생산이 됩니까? 여러 생산 요소들을 기업가는 본인의 특유의 특질, 자질, 경험, 노하우, 차별성 이런 걸 토대로 잘 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3요소 하면 토지, 노동, 자본인데 이 세 가지를 적절한 규모와 가격으로 배합을 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같은 노동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노동 계층별 또 기술 소유별 생산 요소를 적당하게 결합해서 때로는 R&D 영역에 있는 요소를 많이 투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케팅,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한 마케팅 영역에 있는 인적 자본을 많이 투입하기도 하고 이런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세이의 주장입니다. 또 나이츠의 주장은 노동경제학자의 주장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될지 기업가가 될지에 대한 것은 상대적 보상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즉 본인의 보상 수준에 만족을 못한다면 때로는 근로자의 범주에서 벗어나 기업가가 되는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기업가가 된다 하더라도 항상 위험을 동반하고 있고 또 모든 기업가가 근로자보다 우수한 임금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업이 잘 안 되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 보상, 임금 기준으로 이제 기업가와 근로자가 되는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커지너는 뒤에서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개인들은 기업가적 기회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에 기민한 자가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즉 뭔가 생산 활동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재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세상 변화를 잘 캐치하고 또 남들은 머릿속에서 계획만을 세울 때 행동을 통해서 뭔가 먼저 움직이는 기민한 자가 이윤을 달성한다. 또 기포드라는 학자는 기업가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들은 자신감, 판단력, 모험정신, 선견지명, 행운 등과 같은 특성을 보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기업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 접근을 토대로 정의한 기업가 정신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개인의 초점을 맞춰 무엇이 한 개인을 기업가적으로 만드는가, 즉 그런 기질과 기업가적으로 되는 것, 행동과 관련된 행위를 설명한 것이 바로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즉 기업가적으로 만드는 기질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됐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의 이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휴리스틱 말씀드렸죠. 보다 이제 정리된 언어로 휴리스틱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충분한 시간이나 정보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시간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또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림짐작 방법으로 기업가들은 일반인들보다 보다 강한 휴리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가는 일반인들보다 보다 어림짐작에 의존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림짐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본인만의 어떤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중률은 기업가가 더 높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기업가의 어림짐작은 그냥 본인의 감촉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 고민, 학습 이런 것들이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내재화되어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재빠르게 답을 낼 수 있는 어림짐작으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험, 지식, 정보,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 내리는 의사결정, 어림짐작은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가들은 이런 휴리스틱을 비기업가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심리학적 접근에서 나온 이론이 귀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찾기 위한 추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어떤 현상이 발생된 것은 내적 요인, 기질, 태도, 성격. 즉 기업가가 된 이유는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 태도, 성격 이런 내적 요인 플러스 외부적 요인, 상황적 요인, 때로는 외부에서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기업가고 나는 그런 기업하는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봐왔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기업가가 되는 외부 압박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멋있고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훌륭히 기업을 일궈서 잘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에게 상황적 요인으로 압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 규범, 사회 규범이라면 사회적 정서, 문화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죠.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나를 기업가로 만들 수도 있고 우연한 기회 이런 것이죠. 우리 많이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상당수의 창업이 이제 아이디어 창업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생활 속 불편함을 발견해서 나를 기업가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귀인 이론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약간 특성론, 리더십 등에서 말하는 특성론에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기질 이론입니다. 기질은 타고난 것,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성인기까지 한 개인의 기질이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기업가는 후천적 학습보다는 선천적 기질 혹은 유년 이전에 구축된 자신의 성격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기업가는 타고나거나 유년 이전에 만들어진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나의 어떤 성격,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질 이론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아마 성격
특성에 관한 여러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런 기질보다는 기업가적 행동의 관점에서 기업가가 되는 원인을 좀 찾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접근이 사회학적 접근이죠. 예, 기업가 정신은 개인의 마음과 행동을 초월한 일종의 현상이다. 이런 것들을 현상으로 파악해서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조사한 접근법이다. 해서 몇 가지 이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이 소외 이론이에요. 마르크스에서 칼 마르크스에서 제시된 이론인데요. 여러분 이 이론이 과연 여러분들도 수긍할 만한지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언어로 소개를 해드리면 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르주아는 자기들끼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의 잉여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잉여 가치를 최대한 창출한다는 것은 때로는 노동자를 계속 착취하고 소외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소외된 노동자, 즉 불안정한 근로 조건에 있는 노동 조건에 있는 근로자는 자영업자나 기업가가 될 확률이 높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발생된 잉여 가치를 나는 근로자로서 같이 공유받거나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딱 계약된 조건만 수령받는 가운데 소외감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하겠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사회학적 접근에서 말하는 이론은 역할 이론입니다. 또 정리된 언어로 말씀드리면 역할은 한 개인이 특정의 사회 맥락 내에서 특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수행하는 기능이다. 역할 이론에서는 성격, 태도, 동기와 같은 개인적 결정 요인을 고려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기질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우선시한다 그랬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나에게 기대되는 역할들, 역할 기대, 역할 요구, 역할 기술,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참가자들에게 작용하고 증거 집단들의 측면에서 행동을 설명하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 기대, 요구, 기술 등으로 인해 기업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내가 속한 어떤 단체, 사회에서 나에게 특정한 역할을 기대할 때 나는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가장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누릴 역할이 있다. 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진 능력은 예서의 어떤 근로자로서의 보상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더 많은 보상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기업가적 행동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역할 이론이라는 것이죠. 또 이 역할 이론에서는 이런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나를 둘러싼 많은 환경에 수많은 기업가들이 존재한다라면은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관계에서 그들이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굳이 말로써 표현하지 않아도 그 이면에 나에게 기업가적 영향력을 미치는, 또 기업가적 역할을 요구하는, 때로는 기업가적 기술을 전수하는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기업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역할 이론입니다. 세 번째 이론이 바로 사회 연결망 이론입니다. 즉 사회학에서 개인, 집단, 사회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파악하는 개념이죠. 즉 많은 사람들은 노드라는 사회 연결망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SNS 찾아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몇 단계를 거치면 모두 다 지인이 되는 것처럼 개인 또는 집단이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이며, 그렇죠. 이렇게 나의 노드, 상대방의 노드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연결되면 모두 다 연결된다는 것이죠. 사회 연결망은 각 노드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한 개인이 기업가가 되는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은 나에게 기업가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건축업에 창업을 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건축 관련된 기술이 없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많은 노드들은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환경이 있다. 그들과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컴퓨터 테크니션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연결된 노드는 누구였냐? 워즈니역이라는 HP에 근무하고 있던 그 컴퓨터 테크니션,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사회 연결망, 노드를 통해 애플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론이 진화 이론입니다. 적응력이 양호한 것만이 생존하며 그들의 유리한 유전자적 특성은 자손에게 이전된다. 우리 진화론에서 많이 제시된 내용이죠. 이런 개념 하에 경제적으로 자유방임 경제 정책을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위해 자연적으로 선택된 경쟁적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개체의 내적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러 자유방임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우월적 유전자, 이런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그 자손들에게 강조되면서 더 많은 기업가를 형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화 이론의 개념입니다. 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경제, 심리, 이제 사회학에서는 본인의 학문으로 안에서, 경제학 안에서, 심리학 안에서, 사회학 안에서 독자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업가는 누구이며 기업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학문적으로 기여한 것은 사실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 이론과 사회 연결망 이론이 충돌하듯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또 경제, 심리, 사회 이런 곳에서 기업가 정신을 자신의 학문 분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은 경제학에서 설명이 안 되고 어떤 현상은 심리학에서 설명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된다는 것이죠. 또 특히 경제학이나 심리학에 기반한 이 기업가적 특성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가가 되는 것은 타고난 유전자 혹은 유년기에 형성된 어떤 나의 성격적 기질,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아까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특성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한 특성이 나에게 없다면 기업가가 될 수 없냐? 난 타고난 어떤 유전자가 기업가적 특성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난 기업가가 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비판. 또 더 나아가서 제시된 특성을 지금 저는 슬라이드상 일부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수없이 많은 학자에 의해서 다양한 연구 기법으로 기업가에게 제시된 특성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합쳐버리면 도대체 기업가는 누구냐라고 봤더니 일반 사람밖에 안 되더라. 이런 비판에 이런 단편 학문적 접근은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다. 이것이
기존 학문 분야에서 바라본 기업가 정신의 한계점,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해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은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기업가 정신을 이해한다면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업가는 행동을 할 때 무엇이 발생되느냐, 산출물이 무엇이냐, 결과물이 무엇이냐 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 이런 접근은 주로 슌페터나 커즈너 이런 경제학자들이 주로 파악했던 개념입니다. 기업가들이 행동을 함으로써 무엇이 발생되느냐, 결과적으로 혁신이 발생되고 새로운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바로 경제학적 개념이고요. 또 기업가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 비헤이비어,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결과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접근은 우리가 이 순간도 공부하고 있는 경영학적 관점, 즉 경영관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뭐 리더십을 공부하고 조직 이론을 공부하고 때로는 경영학에서 심리학을 산업심리 같은 것도 공부하고 전략도 공부하고 마케팅도 공부하는 게 다 경영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동적 관점은 경영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기업가는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은 바로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기업가들의 배경, 환경, 목표, 가치, 동기를 분석하는 이런 종합적인 형태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 스티븐슨과 자렐로라는 학자는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원인과 행위와 결과를 이해해야 하는데, 원인은 왜 혹은 누구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를 바라보려면 우리가 심리학과 사회학에 있는 여러 개념, 이론들을 좀 학습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의 중요성, 환경 변수와의 관련성 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업가는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ow의 관점으로는 경영학에서 경영관리를 우리가 기업가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악해 봐야 된다. 그리고 결과의 관점입니다. what의 관점이죠. 무엇이 나오느냐. 그래서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기능, 그리고 기업가와 경영자, 여기서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사업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누구고 경영자나 사업가는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가, 사업가 혹은 경영자, 우선 우리 논의를 단순하게 해서 기업가와 사업가로 한번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와 사업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럼 같은 한 단어로 쓰면 되지 왜 구분해서 쓰느냐. 우리가 기업가를 우린 영어로 앙트레프레너 라고 쓰고 우리는 사업가를 비즈니스맨이라고 씁니다. 차이가 뭐냐라는 것이죠. 분명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어떤 경영 활동, 사업 활동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기업가는 의 주된 목표는 뭐냐?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기업가의 행동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고, 본질적인 것은 혁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혁신, 기업가는 어떻게 하면 혁신을 만들어낼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결과물은 궁극적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가치를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그래서 기업가가 만들어낸 제품.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보온 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가의 제품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물을 오랫동안 마시고 싶은 혹은 시원한 물을 오랫동안 마시고 싶은 일반인들의 욕구를 기업가는 이런 혁신을 이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혁신을 통해 이런 제품을 만든 것이고, 또 우리 같은 대중은 이 기업가의 이런 제품을 통해 뜨거운 물을 오래 혹은 차가운 물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기업가의 목표는 앙트레프레너의 목표는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는 겁니다. 비즈니스맨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흔히 경영의 목표는 뭐라고 합니까? 프로핏, 이윤 추구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맨의 목표는 사업가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가가 이 컵을 만드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차가운 물 혹은 뜨거운 물을 오래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메인 목적으로 둔다면 비즈니스맨은 그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고 비싸게 팔고 등등의 경영 관리적 접근을 통해 우리 회사와 조직의 프로핏,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냐. 이 둘 차이가 앙트레프레너, 기업가, 비즈니스맨, 사업가의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가가, 앙트레프레너가 더 좋은 사람이네? 왜? 사업가는 돈만 추구하니까.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업가가 추구하는 이런 프로핏 과정 안에서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올바른 비즈니스맨은 자신이 발생한 프로핏을 뭐합니까? share, 공유한다는 것이죠. 누구랑? 우리 구성원과, 누구랑? 지역사회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의 수익 창출 활동을 우리는 비판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기업가가 때로는 탐욕가로 돌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프로핏,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물, 이 프로핏의 수준만을 높이는 행위.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행동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엔론 사태 들어보셨죠? 분식회계를 해서 이런 것들입니다. 기업가가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수단과 방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는 프로핏만 높이면 된다?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프로핏만 추구하는 경우, 탐욕가는 오히려 이 커뮤니티를 망가뜨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탐욕가, 비즈니스맨, 사업가와 구분되는 탐욕가는 우리가 비판하고 또 그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2절까지 공부한 기존 학문에서 바라본 기업가 정신의 개념입니다. 예, 저는 3절에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